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오늘 신문에 참 많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입장을 내놓지 않던 청와대가 어제 강력히 뭔가를 규정을 했습니다. 아베가 직접 공격에 나서자 청와대가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첫날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면 대응 방침을 승인한 듯하다. 그리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최근에 정책실장이 취임했죠. 아베 발언은 WTO 체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당초에는 이 브리핑 내용에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치적 보복이다.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좀 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말을 빼고요. 그냥 보복적 성격으로 정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강한 표현이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껴서 조금 바로잡았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처음에는 왜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냐. 실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면전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찾는 여러분들이요, 일본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됩니다.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집단 안보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흔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 당국도 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대응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걸 살짝 비쳤습니다. 자, 그럼 아베 총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드러난 아베의 혼내. 혼내는 일본 말이죠. 한자어로는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살짝 비쳤다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는 건지. 그런데 어제 일본 TV 아사히와 뭐 인터뷰, 그러니까 대담을 했어요. 해설자 나왔는데. 근데 TV 아사히는 일본 내에서도 약간 아베 총리와는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언론으로 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담 중에서 해설자와 아베 총리가 아주 긴장 관계를 보이면서 뭐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 대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영향력 크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걸 아베 총리가 드러낸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게 정치적 아니면 뭘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소개가 돼 있어요. 3일 밤 일본 TV 아사히 메인 뉴스에 출연한 아베 총리. 해설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시종 아슬아슬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목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 해설자가 질문을 합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 아니냐? 왜 이렇게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쪽 편. 우리를 보고 저쪽 편이라고 그랬어요. 저쪽 편이 후쿠시마현 주변 수산물 금수 조치에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할지도 모르는데 일본도 할 때는 뭐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후쿠시마산, 우리가 후쿠시마산 그 안전상 위험하니까 우리가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수산물 금수에 우리도 뭐든 해야 한다. 그리고요, 적대적 상대 지칭을 할 때 쓰는 무코가와라는 표현을 썼대요. 무코가와. 근데 이런 표현은 아베가 북한에도 사용 안 하는 표현이랍니다. 무코가와가 우리의 번역을 하면 저쪽 편이거든요.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산물 금수 조치를 언급할 때 한국을 묵호가와, 뭐 우리가 해석하면은 좋게 해석하면 상대편,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저쪽 편,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를 지칭했다는 거예요. 이는 주로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을 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이 그래서 아베의 혼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베 총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아베의 일본의 참의원 선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지자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의 경제보복, 일본이 내린 경제보복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날짜를 맞춘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한 가지 여기 지금 화면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있어서 하나를 제가 뽑아서 왔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젯밤 늦게 아베 총리가 일본 NHK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귀를 잡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이.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이웃 국가끼리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누가 들어야 될 소리를 본인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윤경호 위원님, 아베 총리의 어제 NHK 인터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에서 보여줬습니다만 예. 지금 아베 총리의 발언, 행동 여러 가지는 국내 정치용이죠. 예. 일단 출발은. 예. 이 앵커가 얘기했듯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예. 수출 규제, 예. 시행 날짜를 4일로 맞춘 거는 일본 참여원 선거가 21일인데요. 예. 21일 이전에 예.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하면 선거운동 개시. 어제부터 시작돼 있어요. 예, 바로 거기에 맞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꺼낸 여러 가지 코멘트, 예. 아까 TV 아사히와의 인터뷰 예.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정치용으로 일단 주된 타겟을 정해놨다.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예. 때리는 걸로 어. 일본의 보수 세력들을 좀 결집시키는 어. 예, 순전히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사실 저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 왜 청와대가 나서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 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예,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가 나서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느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느냐, 예, 예. 이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갈등이지,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사실은 정부와 정부의 갈등이에요. 예,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꾸 그렇게 타겟을 좀 좁히려고 하겠죠. 저렇게 일본 내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매일경제가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는 예.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 예. 생산에 지장을 받고 반도체 우리 걸 갖다 써야 되는 퀄컴이 자기들의 칩을 생산하는데 그렇죠. 지장을 받고 이건 국제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잽을 날렸다고 해서 우리는 또 어퍼컷을 날리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예. 이건 그야말로 왜 출발이 됐는지가 희석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거기에 맞대응을 그리고 맞대응할 카드도 사실 마땅치는 예, 않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는 즉각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어. 일본의 이런 조치가 예. 국제적으로 어찌 보면 좀 곤궁해지는 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그러니까 일본의 필요한 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만 피해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피해본다는 걸 실제로 설득하고 보여주면 된다는 걸 해법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어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들 통해서 정치권에서 해법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넘겨주세요. 당정청 급하게 대응 나섰지만 뾰족한 카드는 안 보인다. 그렇습니다. 뾰족한 카드는 없다. 대일본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만 우리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일본 입장에서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WTO 제소 얘기도 나왔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도 오래 걸린다. 아무튼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장 효과는 없고 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카드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론되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여기 화면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일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전략 물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안 파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일본한테 안 파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평화나 안전 유지, 국가 안보 등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면 일본에 수출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물건이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게 해당됩니다. 반도체는요, 거의 모든 무기에 사용되거든요, 지금은요. 이거 안 팔 수 있습니다. 전략 물자 지정에서. 그럼 일본도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아베 총리가 이 후쿠시마 얘기하면서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거기가. 이게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요, 지금,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모든 농산물을 이미 수입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막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중국만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치 당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뭐 말씀을 하신 세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후쿠시마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전략물 설정. 이런 조치는 당장에 할 수 있는 맞대응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맞대응 보복 조치, 맞보복 조치를 지금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의견을 주세요. 최창일 교수님 먼저. 지금 저는 당장 저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크게 효과를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WTO 제소 같은 경우도 최소 3년까지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유효한 방법은 그 반도체라는 게 모든 산업의 이 IT 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그 한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그 소요되는 그 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IT 산업의 생태계를 일본이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 세 가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교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은 일본 아베 정부의 저러한 조치들은 세계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자유무역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것을 교란시키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하나의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적만이 아니라 세계 무역의 적이다. 이거는 세계의 자유시민의 적이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리려면은 똑같이 우리가 수산품을 지금 27개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전 품목을 규제하면 그러한 것들이 명분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27개 품목과 전 품목이라는 게 큰 차이도 없을 텐데 굉장히 또 강경한 대치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의 다른 나라를 설득하려면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실질적 효과도 약해요, 저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일본이 노리는 건요. 이 문제 자꾸만 이제 그 논쟁화시키고 세계적인 이슈화 시킴으로써 국내 지지층 결집하고 뭐 국내 정치적 효과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1.5분 날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대일 무역 의존도가 강하다든지 또 이제 우리나라 소재를 많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되 당장 즉흥적으로 그 품목을 27개 규제했던 걸 다 규제 폭을 늘린다. 이건 전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창렬 교수님이나 이제 윤경호 아까 위원께서도 아까 이런 거는 좀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에 맞대응하는 건 조금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 아니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가 들어갔어요. 분명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치는 굉장히 실이 많이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론이, 우리 국내 여론이 당장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런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수희 변호사 지금 당장 우리가 맞보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까? 전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시발점을 봐야 되는 경제보복이 예. 나온 게 처음에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예. 그 다음에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고 예. 국내 재산, 미쯔비시나 이런 국내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서 계속 지난 예. 10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뭐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그 아주 그 격한 반응을 예. 내놨었죠. 이게 이 지금 경제 보복의 시발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NHK랑 아베 총리랑 그 인터뷰했을 때 국제법 상식에 맞춰 행동해 주길 바란다. 이게 이 앞에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국제법 상식이 거죠. 아니라 예. 이 두 합의 예. 위안부 합의랑 이거. 그럼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 결국 외교력하고 정치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예. 거지. 이런 보복 조치 그래 그럼 우리 이거 그 수입 품목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어. 이런 걸로 그러면 다시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예.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위안부 당사자에 대해 전혀 설득이나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국 국내에서 예. 갈등이 터졌던 거고 미쯔비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계속 미루면서 이거를 뭉개었죠 한마디로 예. 이런 것들이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문제를 뭐 그 관계되는 기업들이 예. 뭐 기금을 내자 뭐 이런 안들도 나왔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이 나와야지만 해결이 근본적인 걸 지금부터 풀어간다. 시간이 그래도 그걸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 자, 명재선 교수께서는 우리의 맞대응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하고 예. 처방은 좀 투웨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의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예. 과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예. 의병입니다. 전 지금은 국가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때로는 강경하게, 예. 때로는 유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국민의 정서를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에 대한 처방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일본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병이 나서야죠. 어떻게 나섭니까? 어떻게 나서야 됩니까? 큰 경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할 때 우리는 그쪽에 작은 타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우리 생활 곳곳에 일본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강남역에 가면은 일본 제품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아야죠. 압박해야죠. 여행 가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좀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의병입니다. 예. 우리가 촛불 정부를 세운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의병들이 내세운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수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예. 이것의 원점은 어디냐? 박근혜죠. 박근혜 정권에서 단돈 100억 원에 예.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우리의 보여준 것이에요. 예. 이걸 처방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우리가 어떻게 의병을 모아줘야죠. 그럼 이것이 첫 번째 처방이고 두 번째는 예.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아닙니까? 예. 트럼프나 모든 사람들이 만나러 가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거 처방을 해줘야죠.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만나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예. 물론 이거는 외교적인 하나의 어떤 제스처입니다만은 예. 일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 컴플렉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한반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 이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예. 대단히 정치 군사 복합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베의 그런 생각들은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은 예. 일제 말기에 조선 총독부의 그 분이 예.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예. 아베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시작됐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분께서 공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당장의 저런 맞대응 조치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방법은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거다. 이렇게 네 분께서는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오늘 말씀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모습 저희가 연속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렸으니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 주장, 정책적 방향 이런 걸 설명하는 연설이죠. 그런데 나온 내용입니다. 나경원, 문정권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신독재다. 와, 이 표현이 강하군요. 절대 권력, 신독재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정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눈길을 잡은 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연설 내용도 그렇지만요. 민주당의 반응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 이런 발언이 지난 3월에 있었어요. 그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텐데 그때는요 엄청난 소란이 있었습니다. 항의도 있었고요, 고성도 나왔고. 그런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연설, 3월 연설보다 내용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침묵입니다.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논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오히려 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어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절대 권력, 뭐 신독재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 이번에도 외신을 인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럼요. 뭐 기사 설명했는데요. 어제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3월에도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연설했습니다. 뭐 몇 달 지났죠.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제 내용 보셨지만요. 굉장히 강합니다. 차베스 얘기까지 했어요. 몰락한 독재자 얘기까지 했습니다. 표창원 교수님. 예. 내용은 강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앞부분 영상 보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한 연설할 때 조용합니다. 민주당에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다른 걸 좀 보고 있거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민주당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3월 달에 그것도 블룸버그 통신 그때 블룸버그를 또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예. 인용해서 신독재 얘기한 건데 예. 이제 왜 이렇게 조용했는가? 예. 지난번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얘기해가지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내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좀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연설을 한 뒤에 예,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의석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단상 가까이 나가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수석 예. 대변인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외국 예. 통신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 제가 아주 기억나는 장면이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본회의 이제 대표 연설, 교섭단체 연설하고 나오면서 예. 이렇게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3월 당시 3월 말씀이시죠? 당시 얘기. 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가 예. 자족하고 만족했다라는 예. 표시로 보이는 건데 이번에 또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과도한 주장이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 설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의 유권자를 하더라도 이번에도 보면 신독제 뭐 이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예. 신독제라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전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아까 쭉 거론한 그 논리 예. 체계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단지 제1야당으로서 예.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관점이 다르니까 조금 정치적 언어니까 조금 과도할 수도 예. 있는 건데 논리 체계가 하나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논리 체계가 말이 안 되는 그 논리 전개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발하고 그러니까 또 굳이 그럴 반응을 해서 가치가 괜히 없다. 또 리더십을 키워줄 필요가 또 없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 위상을 올려주고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또 쟁점화 시켜서 예.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패스트트랙도 올라 있고 예, 지금 예. 국회가 이제 가까스로 정상화됐는데 예. 이걸 가지고 또 정쟁화되면은 결국은 집권 세력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지도부에게 예. 굳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응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그 힘을 실어줄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대단히 성숙하게 반응을 보였다. 그러게요. 말을 굉장히 듣는 거니까요. 아주 민주주의. 대조적인 모습이어갖고 오늘 뭐 이렇게 신문까지 나왔는데 이수희 변호사.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인데 저렇게 반응이 어제는 차분했던 게 사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들어와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뭘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좀 조용조용 이렇게 좀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글쎄, 통합 뭐 이런 예. 그 차원보다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예. 그게 격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응하면서 외려 나경원 대표를 띄워준 꼴이 됐다. 되려 사안이 커져버렸다고 예, 생각한 그냥 거네요. 뭐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언론이나 예.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예, 사항은 아니었는데 외려 키워줬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내 교수단체 연설에는 예. 그냥 좀 어찌 보면 약간 무시 쪽으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작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반응하지 말자. 뭐 물론 그런 것 어제 같아요. 연설이 끝난 뒤에 각 당이 논평을 내놨거든요. 근데 민주당 논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온건했어요. 오히려 다른 야당의 논평이 굉장히 좀 비판을 한 내용들이 들어갔거든요. 특히 뭐 정의당은 한국당이 얼마나 쓸모없는 집단인지 뭐 그렇죠. 알게 해줬다. 그렇게까지 표현이 있었어요. 아주 격하다기보다는 좀 정도를 벗어났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 지금 나경원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신독제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에 예. 나오는 그 단어를 인용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장기 집권을 노리면서 예. 너무 그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어제 그게 그냥 신독제라는 이 말 한마디로만 이제 뭐 좀 치부가 됐는데 예. 저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의 정권도 참 불통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 정권도 또 다른 형태의 불통 으로 상당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아까 방금 봤던 그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논평, 반응을 좀 잡아주세요. 그 내용 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글쎄요, 강도수니까 아랫부분부터 봐야겠네요. 여기 보면 정의당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피해의식 망상 가득한 말폭탄이다. 거칩니다, 반응이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이 있어요. 1%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이다. 역시 이것도 강합니다. 그 다음 바른미래당 불안 공포 논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다. 사과부터 해라. 무슨 소리냐. 여기도 고친데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이 없어 많이 섭섭하다. 섭섭하다 정도로 논평이 끝났습니다. 지난 3월 같았으면 이렇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밑에 정도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보였던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창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정부의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요.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X. 이 X가요. 말이 너무 기니까 그만하라는 표시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 하지 말라는 표시일까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X 표시만 했어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명분에 집착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 소개되면. 강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다가 일본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작년 12월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이거 놓쳐갖고 제대로 대응 못했다. 막 이렇게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해찬 대표 손가락으로 X 표시를 딱 합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그 X 표시를 보고도 얘기를 계속했어요. 발언을 지속하자 다른 의원들이 여기까지 하시죠, 뭐 그만하죠,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됐습니다.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강 의원에게 한 번 더 손가락을 높이 올려 X 표시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발언이 마무리가 됐어요. 요 표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때 강창일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베 정권은 좀 이 강교하고 치졸합니다. 왜 아베 정권이 저렇게 하는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한국 때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걸 풀어나갔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의견을 수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 7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거예요. 자, 지금 영상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강창일 의원이 뒤에 정부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진 기자들한테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됐죠. X 표시. 오, 당대표의 X 표시 어떤 의미일까? 자, 맹정석 교수님, 이해찬 대표의 저 X 표시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의 품격에서 그 미세 표정 관리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제 관점입니다만은 아마 속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조금 겉으로는 정무적으로는 조금 나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다 아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또 후방에서 의원들이 그런 말 한 것도 그런 취지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나가게 되면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무너집니다. 지금 모두가 대화 단결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당내에서 엉뚱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더군다나 강창일 의원님이 되게 아주 대가 있고 말빨이 센 분이거든요. 더 이상 풀어놨다가는 아마 말을 계속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나경원 대표가 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한 그런 대단한 아주 강력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하지 않나 보고요. 표정 보니까 되게 차분하고 되게 정이 넘치는 표정으로 저는 봤어요. 네. 다만 앞 문제와 뒤가 연결되게 한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대표의 연설은 제가 그야말로 치졸하다. 지금 경제전쟁 시대에 야당이 경제를 구해야지. 함께 구해야지.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어떻게 이런 식의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베를 공격해야죠. 어떻게 대통령한테 독재했습니까? 개발 독재나 문민득 들어봤어도 촛불 독재를 할 말이 있나요? 저는 이것이 바로 멀미에 가까운 바로 현재 황교안 대표가 어제 되게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중도를 포용하고 통합을 해야지. 왜 당신이 자꾸만 자기 개인 플레이하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려운데 자꾸만 등짐만 더 짊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 정무적으로 나경원 대표께서 이렇게 튀는 행동하시는 거 제가 봐선 자한당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경호 의원께는 다시 요 이해찬 대표의 요 손가락 표시로 돌아와서요. 자, 저 모습이 일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맹정석 교수님께서 해석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십시오. 뭐 이런 표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의원총회는 사실 의원들이 자유롭게 얘기한 자리잖아요. 근데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약간 그럼 소통을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그런 측면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만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뭐 적정 분열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참아달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강창일 의원이 현재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런 얘기가 오히려 필요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즉각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 예.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두고만 있을 거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느냐? 예. 안 되죠. 물밑 접촉해야 되죠. 예. 또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죠. 모멘텀을 만들어야죠. 그걸 누가 만들 거냐? 정부가 안 되면 국회나 재계나 또는 뭐 문화계나 여러 가지 채널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인접국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건 국회죠. 더군다나 한일 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 만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일본 정치인들을 만날 때 강창일 의원의 저런 얘기 정도는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 측과 얘기도 된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면 그 집권 여당 국회에서 왜 비판을 못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외교 사안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비판적인 건설적인 비판 얼마든지 전 열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경원 대표의 연설에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인용한 신독제라는 걸 이코노미스트지.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 어떤 나라들이 하는 행태와 마지막 단계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비슷하다. 그래서 신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저런 인용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점도 좀 깎아내릴 수가 있다. 의식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 대표가 얘기한 그 거론한 나라 제가 구체적으로 검명 않겠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우리를 맞비교했다는 게 그럼 윤교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자유 지수라든지 언론 자유 지수라든지 또는 뭐 야당에 대한 그야말로 탄압이라든지 경제 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과연 나경원 대표가 얘기할 만큼 그들과 우리가 맞비교될 만한 건지 이런 건 정말 누워서 스스로 침뱉기가 아닌지도 좀 감안을 해서 뭐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외신 이런 거 인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 딱 마음에 드는 단어나 마음에 드는 대목만을 뽑아올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놓고 정말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할 만한 것인지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스스로의 격을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 점을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제 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두 가지 모습.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민주당의 반응이 더 좀 이례적으로 보여서 저희가 좀 소개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 두 가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숙명여고 쌍둥이 딸 얘기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동안 이 재판 과정 여러 가지 소개가 됐었는데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숙명여고 쌍둥이 딸 성사 재판을 받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시면 요 기사 요 아랫부분에도 소개가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같이 하는 거 좀 너무 좀 심하다. 그건 가혹하다. 그래서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럼 소년부는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에요. 뭐 보호위탁이라든가 보호관찰 등 이런 보호처분을 좀 합니다. 좀 사실 처벌보다는 어떻게 좀 이렇게 교정, 바로잡거나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을 받은 서울가정법원이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지난 17일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보고 수사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년법에 따른 뭐 근거 이상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수희 변호사. 우선 이런 식으로 검찰한테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흔한 겁니까? 이례적입니까? 흔하지는 않은데요. 흔하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두 딸들이 본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소년부에서 판단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시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고 된 거예요. 그럼 소년부에 가서도 그 쌍둥이 딸들은 전혀 시인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예. 그 이제 형사 책임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 예. 범죄가 경미하고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얘는 형사 처벌로 그 벌 주기보다는 뭐 보호 처분, 그러니까 뭐 보호 관찰이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뭐 위탁 가정 뭐 이런 처분을 통해서 아이를 그 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이거를 서울 가정법원으로 보내요. 그 소년 판결로. 예.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러면 서울 가정법원에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하는 곳에서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법원하고 저기 부모하고 이제 보호자들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아이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도를 해보자 하는 건데. 예. 그러려면 기본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받고 있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하는 일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담에 가까운 거네요. 그래서 이건 정가가 안 남아요. 이 소년 보호 사건은. 그런데 이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범죄 사실 본인들의 혐의 사실에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했던 판사가 이건 다시 그러면 검찰로 가라. 그러면 이 검찰에서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소를 해서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형사법정으로 간다는 그 정식 재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무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1심에서는 3년 6월에 유죄를 받았어요. 2심에서 뭐 새로운 증거들을 내겠다고 하는데 뭐 거의 아버지의 판결이 판단이 딸에게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1심이 아버지의 판결인 1심이 유지가 된다면 딸들도 동시에 같이 처벌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아버지가 3년 6월이 나왔는데 딸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시험을 보는 아이가 그 시험 문제 답안을 봤을 때 이걸 안 베낄 그걸 기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좀 그 형법적인 뭐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가정법원이 검찰로 넘겨서 이거 수사를 다시 해서 기소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된 거네요. 시인 안 하니까. 명희선 교수님. 우선 뭐 저 변호사이신 우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온정주의로 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좀 차분하게 가정의 틀로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릴까 해요. 이 두 딸이 쌍둥이가 뭔 죄가 있죠? 아버지의 죄잖아요. 저는 이 내면의 세계가 되게 연좌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률에 다릅니다만은. 근데 딸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벌받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온정주의로 가는 거를 경계한다는 말씀인데요. 두 심이 자심을 망친 겁니다. 이렇게 독성과 독직과 이렇게 과하게 하는 부모의 요즘 교육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불행한 아이들을 낳을 것인가. 짧게 논평을 드리면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고 해서 타인의 어떠한 공정한 이런 과정을 침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없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이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소로까지 가야 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법은 처벌이 아니라 반영이 목적입니다. 저도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했습니다만은 현장 들어가는데 제일 나쁜 것이 경찰서고 제일 나쁜 법원이에요. 이 아직까지 미숙성된 아이들이 법원에 갈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우리 검사는 어렸을 때 이런 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온정주의지만은 저는 이걸 기소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받아서 검찰도 난감할 수 있어. 이게 기소까지 안 하고 그냥 소년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소년부에서 다시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경찰은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수희 변호사, 검찰은. 그러니까 기소를 할 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근데 불기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불기소를 하기에는 지금 공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범이기 때문에 불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갔을 때 제가 기대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험 보는 아이가 답을 알았을 때 그걸 뭐 거부할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아이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책임이 조각이 되거든요. 그럴 뭐 때는. 그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또 검찰이 뭔가 또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군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사고 기사인데요.
30톤 건물 더미에 결혼 반지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벽이 무너져서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차가 다 깔렸어요. 지금 사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멀쩡한 자동차 보이시죠? 그리고 멀쩡하지 않은 전봇대, 그리고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30톤이 되는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차가 깔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왜 난 겁니까?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에서요, 5층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그런데 붕괴가 됐죠? 붕괴도요,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저앉으면서 이쪽 벽면이 길로 떨어진 겁니다. 30톤짜리 건물 더미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고요. 한 차는 이 30톤 건물 더미에 깔렸습니다. 운전석의 예비 남편은 중상이고요. 예비 신부는 숨졌습니다. 근데요, 그날 가는 길이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답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전선 끊어져 잠원동 일대 한때 정전이 됐다. 뭐 이렇게 기사 소개돼 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사고 이유를 좀 지적을 했는데 보시죠. 여기 보면 철거하던 5층 건물 와르르 지나가던 차량 덮쳐 1명 사망했다. 지금 이 주변의 주민들 얘기 따르면 이게 철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날부터 이 벽면이 기울여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있었답니다. 막 흙더미가 쏟아지고 소리도 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방치됐다가 아무 죄도 없는 길 가던 차가 덮친 겁니다. 사람이 목숨이 희생됐어요. 윤경호 의원님, 언제까지 이런 사고 나야 됩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예. 저는 규정을 했어요. 그 왜 후진국형이냐? 예. 저기를 지나가던 하필 그 시점에 지나가던 분이 운이 없어서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말 무책임한 사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운이 없어 죽을 수 있다? 그런 건 정말 그건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점에서 이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왜 빈발하느냐? 관련 규정이 느슨하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일벌백계가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진행될 때 예. 제대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나면 관련된 이를테면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당국 플러스 건물주 그리고 시공업체 모두가 예. 다시는 이런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가 이루어지면 예. 그런 전례가 있으면 이렇게 느슨하게 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느 자리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악설, 성선설 저는 이럴 때마다 보는데요.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강한 규제, 강한 벌 이게 오히려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쪽이다. 모두 다 착한 마음으로 잘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생기는 빈틈과 허점이 오히려 이런 걸 부르는 게 아닌가. 제가 좀 과한 얘기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밖에 없다. 이미 터진 사고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정말 부끄러운 후진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규정이라나 이런 게 좀 미비했지 않았나 이런 거 지금 경찰에 들어봐야 될 것이다. 이거 사고가 난 데는요 분명히 전조가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조를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방이 있는 분석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격해지는 촛불 청구서다. 지금 이른바 하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기사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행진하던 200명 출근길 고속도로 기습 점거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서울 톨게이트의 모습인데요. 경부선, 하행선 쪽을 지금 막은 일부 구간을 막고 뭐 이렇게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행선 판교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노조원 23명 연행됐고요.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뭐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는 농성을 이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가 밀렸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차가 말도 못하게 밀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집회가 벌어졌을까? 농성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 설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요금 수납원 1,4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니까요. 그걸 거부하고 도로공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원청회사죠. 원청회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한 5천여 명 되는 요금 순환은 이미 자회사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1,400여 명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달 1일 도로공사 서비스 출범,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려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럽니다. 역시 이게 또 비정규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집회 모습, 뭐 농성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비정규직 문제, 이른바 학교 급식 파업 얘기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이제 고속도로 이제 수납원 분들 얘기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가 있나? 격해지는 촛불 청구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 노조, 그다음에 집배원 분들, 뭐 여러 가지 노조의 주도에서 어제도 저런 모습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노정 밀월 깨지자 보란 듯이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 배신감이 결국 부메랑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노동계에 굉장히 기대감을 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촛불 청구서가 격해지고 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패널 네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표현을 하나 적어주시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위원부터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나와 있는 국민일보의 격해지는 촛불 청구서 저걸 보면서 전 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느냐? 결국 정부와 국회죠. 그걸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위임했고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어요. 근데 이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전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은 욕을 먹지 않으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쪽을 편을 들거나. 그 점에서 두 집단이 빨리 반성을 해야 곳곳에서 터지는 이런 무질서가 저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갈등 조정 능력, 공무원들의 갈등 조정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찬일 교수께서는 연대와 공존, 갈등과 통합 이렇게 쓰셨네요. 저도 뭐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 사회에 워낙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등 어쨌든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다 뭐 하는 얘기고 정치가 자신의 본령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통합의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전환 문제를 너무 촛불 청구서라는 표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격차를 완화시키고 어쨌든 불평등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간극을 메꿔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무질서가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단지 모든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법 기습하고 저런 건 좀 맞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존, 통합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기대와 환상만 준 BH 이렇게 쓰셨네요. BH가 이제 청와대를 얘기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 그러면서 임기 내에 다 해결하겠다라고 기대와 환상이 그런 기대와 환상을 줬으니까 당연히 나는 정규직이 되나 보다 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없이 저렇게 기대와 환상만 키워준 그 청와대가 결국에는 문제의 단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맹순옥 교수께서는 배려라고 짧게 쓰셨어요. 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일보가 더 비판적인데요. 저런 이슈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툭하면은 노동과 정부를 분리해서 분열시키려는 태도인데요. 촛불 정수 툭하면 저렇게 촛불 청구서라는 주장하는데
전적인 동의 못 하겠고요. 예. 이 문제의 핵심은 예. 본집에서 작은 집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예. 누가 본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야죠. 일시에 내려보내지 마세요. 예. 정부에서 너무 의도적으로 가는 부분도 좀 지양을 하고요. 6,000명 중에서 1,000명씩 가던가 예. 이렇게 해서 공급 문제 풀어가나 봅니다.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상황을 좀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빨리 가서 저희가 짧게 오늘 내용 좀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목줄 매일 채우다 잠깐 풀어준 건데 시민 항의의 단속 진당. 그러니까 반려견 목줄 착용 이런 거 단속이 요새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목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매일 채우다가 지금 풀어준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답니다. 거짓 신분 알리거나 애원하기도 단속원 과태료 모르는 주민이 많다. 안 해오면 과태료가 됩니다. 견주 거부된 신분 확인 못해서 맹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반려견이 어린아이를 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달 21일 발생했는데요. 폭스테리오, 12kg짜리 폭스테리오가 갑자기 아이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고 막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놀란 견주가 목줄을 당겼지만 아이를 놓지 않자. 그래서 간신히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35개월 여아입니다. 물린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폭스테리오 견주는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불쌍해서 살짝 빼줬는데 그 사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또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해당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수희 변호사. 예. 사실은 지금 맹견들은 입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많은 경우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법에 돼 있는데 무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견주의 판단에 맡기는데 예. 이 지금 폭스테리어인가 이 개는 그전에도 사람을 물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에 죄송한 얘기지만 안락사의 조치를 할 수 지금 있도록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꽤 논란이 되고 법에 있습니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법에 사람도 사형시키는데 예. 개가 그런 버릇이 있는 개면 당연히 안락사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주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모든 개를 물 수 있다는 가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인어공주입니다. 최근 인어공주 실사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흑인 배우 할리 베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과 생김새가 좀 다르죠.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원작 동화의 주인공을 흑인으로 한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각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풍작입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이 유례없는 풍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뚝 떨어져 농민들은 오히려 울상입니다. 이에 농가들을 돕고자 전국에서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도 양파를 이용한 여러 요리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로 맛있는 음식 해드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폭염입니다. 인도의 기온을 색깔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대부분 40도를 훌쩍 넘겼는데요. 최근 한 지역은 50.6도로 인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더위에 지난달 1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전해졌는데요. 폭염에 있어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수도권에도 오늘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물 온도도 50도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50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